예, 이클립스를 실행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뭐 무슨 2024 뭐 이 이클립스 버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윈도우가 뜹니다. 요 창이 뜨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어떤 워크스페이스를 쓸 거냐 물어봐요.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는 내가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저장할 위치가 되겠죠. 언제든지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쓸 수도 있고요. 기존에 썼던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를 결정한 다음에 론치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물론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 파일에서 New Java Project를 선택을 하면 요 자바 프로젝트를 넣을 수 있는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을 대충 치고요. 예, 여기에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여러분 거 보면 JRE라고 하는 게 있어요. Java Runtime Environment. 그래서 자바 버전을 이제 몇 버전을 얘가 이클립스가 인식했는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거는 지금 여기는 자바 SE 21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컴퓨터들은 제가 자바 22를 설치해서 22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23을 설치했으면 23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21이 나오고 나머지 건드지 말고 여기 보면 모듈을 만드는 게 있는데 모듈 만드는 거는 필요 없으니까 다 해제시키세요. 모듈은. 나머지는 건드지 말고 뭘 보시면 되냐면 내 자바가 잘 내가 생각했던 자바 버전이 나온지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안 나오면은 뭔가 자바 인식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버전의 자바가 설치되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최신 버전을 얘가 인식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 컴퓨터에서 자바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싹 제거해 버리고 가장 최신 자바를 깔면 그걸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듈 부분이 있는데 모듈 부분은 안 쓸 거니까 취소하고 이제 해제하고 여기에 피니쉬를 누르면은 잘 또 안 보이겠지만 요 옆에 패키지 익스플로어라는 데에 내가 만든 프로젝트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챕터 1 헬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요걸 열어보면은 여기에도 또 뭐가 나타나면 인식된 JRE가 나와요.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자바 버전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스 디렉토리가 나옵니다. 소스 디렉토리. 그래서 소스 디렉토리. 이제 여기에다가 뭘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자바 파일들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요 선택된 상태에서 그 팝업 윈도우를 띄우면 new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는 함수만 별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항상 만드는 거의 기본은 클래스거나 인터페이스거나 열거형 세 가지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선택을 하면은 클래스를 만드는 요 창이 나오고요. 여기에 클래스 이름에 뭐 hello 뭐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만질 필요 없고 요 아래쪽에 보면은 stubs would you like to create 뭐 이런 게 있는데 내가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으면은 메인 함수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CNC++에서도 메인 함수가 무슨 역할을 해? 제일 먼저 실행하는 함수죠. 자바도 제일 먼저 실행하는 함수의 이름은 메인입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를 만들어줘야 이제 요 클래스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쭉 아래 보면은 여기에 which method stubs would you like to create가 있는데 여기에 요 main이라는 애를 선택을 해가지고 finish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hello라는 클래스 main이라는 메소드가 나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키워드리면, 네, 조금 더 키웠습니다. 잘 보여요, 뒤에? 그럼 이제 hello라는 클래스고, 이제 main이라는 메소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메소드를 보면은, 요 두 가지는 함수를 수식하는 수식어들이에요. public static은. 다 뭔지는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뭔지는 대충 아실 수도 있어요. C++를 배웠으면은 이제 static한 메소드가 뭔지, public한 메소드가 뭔지는 아실 거고요. void라고 하는 거는 함수의 반환 타입이죠. 반환 타입이 없다는 거고, 이름이 main이고요. 여기에 인자로 string arg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메인의 인자예요. 메인의 인자는 꼭 있어야 돼요. 저렇게 string 타입이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얘가 무슨 타입이겠어요? string 타입인데 뭐 string 배열 만들 때 이거 쓰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문법적인 거 다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메인은 문자열 배열을 인자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활용할 일은 많진 않아요. 콘솔에서 실행할 때, 뭐 프로 실행할 때 뭔가 인자를 준다든가 할 때는 쓸 수 있어도 대부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코딩을 하면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system.out 막 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돼요? 내가 굳이 긴 거를 다 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게 나타나면은 얘를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도 입력이 됩니다. 뭐 지금은 별로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고 컨트롤 S 또는 뭐 맥에서는 커맨드 S를 누르면 내가 친 게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는 순간 얘는 뭘 해요? 그냥 컴파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별도 내가 뭔가 컴파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끝에 세미콜론이 붙죠. 그거는 C++ 마찬가지죠. 만약 없다.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돼요. 빨갛게. 그러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법 오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빨간 거에 갖다 대면 메시지가 나오는데 syntax error, insert 뭐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요 끝에 대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밑줄, 빨갛게 밑줄되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오류가 있다는 거고 내가 프로그램 다 짰는데 저장을 눌렀는데 빨간 게 없어. 그러면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실행 버튼이 있어요. 녹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이제 눌러보면 또 안 보이지만 얘는 안 키울게요. 여기 보면은 안녕하세요 첫 자바 프로그램 이렇게 콘솔로 출력이 돼요. 출력 되십니까? 실행하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 editor contains
근데 왜 모듈을 만들었어요? 예, 이게 모듈이 여기 만들어져 있거든. 얘 지워봐 우선. 다시 실행해봐. 되죠? 모듈 만들지 마세요. 딱 같이 모듈 처음에 만들 때 모듈이라는 거 만들었으면 하여튼 다 되죠? 웬만하면. 안 되면 나중에 또 물어보시고요. 어쨌든 이클립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클립스 사용법은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클립스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클립스 아주 오랫동안 써와서 이제 이클립스만 씁니다. 그리고 얘는 그 C++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게, 자, 여기서 new에서 클래스를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라는 걸 만들게 할게요. 테스트. 그리고 얘도 메인을 넣어서 만들게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건데, 프로젝트 안에 이제 자바 파일이 몇 개 있어. 두 개 만들어졌죠. 근데 두 개 다 뭘 갖고 있어? 메인을 갖고 있어요. C++는 이게 돼요? 안 돼요. 왜? C++에서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뭘 만들어요? exe 파일을 하나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만들면은 메인 함수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되죠. 근데 자바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건지 여러 개도 만들어도 되고요. 여러 개가 다 메인 함수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뭘 선택하고 실행하냐에 따라서는 테스트.자바가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자바 클래스의 메인 함수 만들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뭐만 만들면 돼요? 내가 실행하고 싶은 거. 보통은 어떻게 할까? 한 프로젝트의 하나의 클래스에만 보통 메인 함수를 만드는데, 우리가 제가 올려드린 그 예제도 혹시 보신 분들 있으면 거기에 보면 한 프로젝트에 자바 파일이 많은데 각 자바마다 다 메인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편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C 플러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실행 파일들 여러 개 만들려면은 다 별도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드려야 되는데, 이제 자바는 하나의 프로젝트 만들어 놓고 여러 개의 자바 파일 만들어 놓고 각 자바 파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고, 아, 얘를 실행하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요거 선택을 실행하면 이런 결과, 이것들을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exe 파일 하나 만들어서 실행하는 게 아닙니다. JVM이 실행하는 거니까 내가 JVM한테 어떤 자바 파일을 실행해라. 그러면 그걸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디렉토리 가보면 원래 처음 만들 때는 소스 파일 폴더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장을 누르는 순간 뭘 한다 그랬어요? 컴파일 해준다 그랬죠. 컴파일 하게 되면은 뭘 만들어요? 중간 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중간 코드에 소스 디렉토리 한번 가보시면은 .java 파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빈 디렉토리에 가면은 .class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개, 저기도 두 개 있어요. 뭐예요? 내가 만든 그 타이핑해서 만든 자바 소스들이 있고 그걸 번역한 중간 코드들은 .class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프로젝트에 보면은 빈 디렉토리가 있고 이제 소스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디렉토리에 있는 소스들을 내가 저장하면은 컴파일 하게 되겠고, 그 컴파일 된 거는 이 디렉토리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별도 빈 디렉토리에 저장이 돼서 처리합니다. 뭐 이클립스는 이렇게 하고 다른 데서는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환경 쓰면. 근데 이클립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요. 만약에 얘를 그건 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바의 장점들이라고 쭉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하면은 강건하다, 엄격하다, 문법적으로 엄격해서 이제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도입 안 했고 C++에서 그냥 그 오류를 범하지 않을 그 요소들만 대부분 갖고 왔고요. 문법이 C++에서 매우 단순하다. 객체지향 언어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특징도 있습니다. 스퀘어하다는 그 이유는 이제 JVM이 모두 통제해서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얘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 코드들이 악의적인 행동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웹에다가 클래스 파일 가서 내가 다운로드해서 실행하더라도 이제 일반적인 EX 파일을 실행하는 것 비해서는 약간의 안도는 할 수가 있죠. JVM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좀 걸러줄 거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다이나믹 언어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보통 자바 프로그램은 크게 두 종류 나누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자바가 이제 일반적인 독립 응용을 만들기 위해 쓸 수도 있고, 예전에는 웹에서 브라우저에서 동작할 소프트웨어들을 만들 때 이제 자바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 그런 애들을 이제 애플릿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웹 서비스에서 애플릿을 만들어서 뭐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더 좋은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바를 이용해서 이제 GUI 응용들을 개발할 수 있는데, 원래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에 GUI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게 스윙 라이브러리입니다. 근데 오라클이 인수하면서 스윙을 개발을 중단시켰어요. 스윙을 중단시키고 이제 걔는 이제 그 상태에 머무는 거죠. 옛날 그대로. 대신에 이제 자바 FX라는 걸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 자바 FX가 한때는 표준 라이브러리에 포함돼서 제공이 됐지만 지금은 분리해서 별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 오라클에서 하는 것들인데,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에 자바 FX가 들어있지 않고 자바 FX를 이용해서 GUI 응용을 만들고 싶으면 별도 이제 설치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OP 얘기를 조금, 객체지향 얘기를 좀 얘기하면은, 이제 원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언제 처음 나왔냐면 1950년대에 처음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 70년대, 80년대 초,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객체지향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응용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C 같은 그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언어들을 갖고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C 같은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패러다임을 구조화 프로그래밍이라 그래요. 즉 함수 위주로 프로그램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설계의 핵심이 뭐냐면, 프로그램을 어떤 함수들로 구성할지가 프로그램의 설계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우리가 개발해야 될 응용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서 그것 가지고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GUI 응용들을 개발할 때는 불편했어요. 재사용이 잘 안 되니까. 뭐 똑같은 GUI 프로그램에서는 똑같이 매번 버튼도 만들어야 되겠고 메뉴도 만들어야 되고 뭐 비싼 것들을 계속 똑같은 걸 써야 되는데, 그거를 C에서 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근데 얘를 객체지향으로 모델링하면은 버튼 하나 그냥 생성해서 쓰면 버튼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고, 내가 조금 다른 버튼 만들고 싶으면은 그거를 상속해서 조금만 바꿔주면 되니까 되게 쉽게 GUI 프로그래밍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GUI 프로그래밍이 대세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은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구조 프로그램을 안 쓰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응용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된 이후로부터는 뭐 GUI 프로그래밍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웹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모바일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도 다 대부분 웬만한 규모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 객체 지향으로 설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함수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할지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객체들로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까, 어떤 객체들을 모델링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인가가 핵심이 됩니다.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가 따로 있었고, 이 데이터보다는 함수가 주가 돼서 어떤 바라봤는데, 이제는 얘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주가 되는 겁니다. 아, 이 프로그램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지? 그럼 이 데이터들을 어떤 객체로 모델링 할 것인가가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거고, 데이터를 뽑아냈을 때에는 데이터만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처리할 함수를 같이 묶어서 하나의 틀로 정의하게 됩니다.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어서 프로그램하는 거를 객체 지향 용어로는 캡슐화 한다 그래요. 인캡슐레이션. 그래서 인캡슐레이션 한다는 건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는 거고, 이 캡슐화에서는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하는 하나로 묶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예전에 절차적인 프로그램, 구조 프로그램 없던 뭘 제공하냐면 접근 제어라는 기능을 같이 제공해 줍니다. 접근 제어. 그래서 함부로 개발자가 어떤 라이벌을 줬을 때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데이터를 마음대로 못 만지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해놓은 어떤 방법대로만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수정할 수 있게끔.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면 강건성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은 그렇게 데이터 중심으로 인캡슐레이션 해가지고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 함수를 하나 묶고 접근 제어라는 걸 같이 거기서 모아가지고 제공해가지고 강건성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고, 현재는 객체 지향으로 웬만한 것들은, 웬만한 규모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 객체 지향으로 우리가 프로그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 지향에서 이제 객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이 객체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집니다. 세 가지 요소. 상태, 행위, 식별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게 돼요. 객체라는 건. 상태, 행위, 식별자.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객체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한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쓰고 바로 버리지는 않겠죠. 여러 번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종류의 객체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내가 처리해야 되는 게 요 객체인지 요 객체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구분해 주는 게 뭐예요? 식별자라는 거고요. 그럼 프로그램 세계에서 식별자는 뭐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접근할 때 뭘 써요? 내가 여러 번 쓰고 싶은 데이터는 어디다 저장을 해요?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거죠. 객체 지향에서도 이 객체들을 만들고 이 객체를 어디다 저장해? 변수에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변수에 객체 자체를 저장할 수도 있지만 객체는 원시 타입과는 달리 조금 무겁겠죠. 그래서 보통은 객체들 처리할 때는 객체 자체를 변수에 넣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객체의 주소를 갖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세 가지 요소가 가지는데 상태, 행위, 식별자에서 식별자는 이제 변수다. 프로그램 세계에서 변수이고, 상태는 이제 데이터예요. 예를 들면 저런 일반 사물들은 우리가 보면 제가 어떤 문이지? 유리문이네. 그럼 그 유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문은 유리문도 있을 수 있고 뭐 철문도 있고 나무문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지금 있는 우리 지금 여기
실습실의 문은 유리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닫혀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뭐예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저 문 갖고 뭘 할 수 있냐?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잠글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열 수 있고, 잠글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그거는 뭐가 돼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일반적인 사물을 봤을 때 바라보는, 생각하는 그런 정보들, 내가 인식하게 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코드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이제 객체지향의 장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애들을 객체로 모델링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객체들은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들을 이용한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들은 상태를 쓸까 안 쓸까? 쓰겠죠. 상태를 안 쓰면 이 행위는 이 객체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한 걸 묶었기 때문에 이 행위들, 이 처리하는 얘네들은 항상 상태를 써요. 모든 상태를 다 쓰지 않겠죠. 근데 어떤 상태 중에 하나라도는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되는 이런 크기, 위치 뭐 이런 건데, 데이터니까 이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겠죠. 현재 문이 닫혀 있다는 정보를 저장해야 돼요. 닫혀 있고 열려 있고 아니면 뭐 잠겨 있고. 그럼 보통 이걸 모델링 어떻게 할까? 프로그램에서 뭘로 할까? 열건 같은 걸로 하겠죠. 뭐 열려 있다, 닫혀 있다, 잠겨 있다. 세 가지가 가능하네. 그럼 열거형으로 만드는 거. 아, 크기 정보는 뭐 높이와 폭 정보가 필요하겠네. 그러면 이거는 뭐 정수나 아니면 뭐 부동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요. 유리문이다, 뭐 나무문이다, 뭐 철문이다, 이런 것들도 뭐 열거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어쨌든 변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저장해 가지고 어떤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행위들은 이 상태를 보고 문이 다 잠겨 있어요. 그럼 열쇠가 없으면 못 열게 하는 거죠. 그 상태를 활용해 가지고 상태에 따라서는 열려고 하더라도 안 열리고, 아니면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안 잠겨 있으면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이제 다르게 동작할 수 있는 게 객체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는 데이터인데,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모든 상태를 데이터로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면적 정보가 사각형을 우리가 클래스로 모델링 했어요. 그럼 사각형이 폭과 높이 정보가 필요하겠죠. 뭐 색 정보도 필요할 수도 있고 정보 있는데 면적 정보가 필요해. 그럼 면적 정보는 데이터죠. 그러면 우리가 면적이라는 멤버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유지를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폭과 높이 정보를 곱해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줄 수가 있죠. 그럼 폭과 높이 정보를 계산해서 주는 건 뭘로 만들까? 함수로 만들겠죠. 근데 걔는 행위는 아니에요. 행위는 아니고 뭐예요? 상태죠. 상태를 이제 함수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매번 유지하게 되면은 뭘 차지하게 돼? 공간을 차지하죠. 근데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도 그냥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걔를 데이터로 유지하지 않고 그냥 함수를 만들어서 필요한 상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고민해야 돼요. 아,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상태를 내가 별도 유지할 건가? 별도 유지하지 않고 다른 상태를 이용해서 계산해 가지고 요청할 때 만들어서 줄 건가? 이것도 판단해야 되겠죠.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드냐? 안 드냐? 한번 만들면 계속 변하냐? 똑같냐? 계속 변하면은 변경을 매번 해야 되니까 그것도 번거로운 거죠. 근데 고정이 돼 있어. 그러면 한번 계산해 놓고 공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매번 달랠 때마다 매번 계산해 주는 것보다는 좋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거가 되겠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프로그램에 하나의 객체만 만들지 않고
여러 개의 객체들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객체들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상호작용을 할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잘 살펴봐야 돼요. 이 객체, 이 종류의 객체는 또 어떤 종류의 객체들을 쓰지? 얼마나 많은 다른 종류의 객체들과 상호작용하지?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돼요. 한 객체가 많은 객체들과 상호작용해. 그럼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적어야 단순한 거고 좋은 거예요. 많으면 프로그램이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객체장 프로그램 할 때는 어떤 객체들을 모델링 할지가 중요하고, 그럼 이 객체들을 어떻게 상호작용시킬지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따라서 더 좋은 객체장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는 관계, 포함하는 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 작성된 결과물이 뭐예요? 클래스예요.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는 이제 객체의 틀. 그래서 제가 비유할 때는 클래스는 이 붕어빵 틀이 되겠고, 객체는 이 붕어빵 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재료와 붕어빵 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붕어빵이 되는 거예요. 붕어빵을 만들 때 크림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단파 갖고 만들 수도 있고 틀만 있으면 여러 종류의 그 붕어빵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붕어빵은 객체가 되겠고 이 객체를 만들려면 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클래스로 어떤 크기의 붕어빵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객체는 상태와 행위를 할 수 있으니 되니까 그거를 상태들은 멤버 변수로 나타내고 이제 행위들은 메소드로 함수로 구현하는 거예요. 멤버 변수, 멤버 함수가 되는데 멤버 함수라는 용어는 거의 안 쓰고 멤버 함수 대신에 메소드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냥 멤버라고 하면은 얘는 다 아우르는 거예요. 이거 멤버는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일 수도 있고 메소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들은 또 클래스들끼리 또 상호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클래스와 관계는 이제 뭐 상속 관계, 구체화 관계 이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복잡한 개념이니까 그때 가서 설명드리는데 C++와 비교해 보면 C++에는 상속 관계만 있어요. 근데 자바는 상속 관계만 있지 않고 구체화라는 관계가 있고요. 여기에는 클래스라는 것 말고 인터페이스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조금 특수한 클래스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 이게 객체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던 거죠. 그래서 C++는 상속과 다중상속이라는 걸 해서 객체장을 제공하는 거고 자바는 단일 상속과 구체화라는 걸 통해서 제공하고 구체화는 한 가지 인터페이스만 구체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클래스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화는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지만 같은 메소드를 가진 애들을 묶어줄 수가 있어요. fly란 메소드를 가진 비행기와 나비를 묶어가지고 flyable이라는 걸로 묶어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묶게 되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flyable이라는 타입을 가지고 비행기도 처리할 수도 있고 나비도 처리할 수도 있고 새도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드 공유는 안 되는데 공통 리모컨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펫이란 상속은 펫의 코드 공유까지 되는 거죠. 펫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행위들을 여기도 구현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만들 때도 편리하고 다 만들어 놓고 나면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이 타입을 이용해서 강아지도 처리하고 고양이도 처리하고 뭐 햄스터 처리하고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게 이제 객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Structured Programming C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가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항상 함수에 뭘 전달해야 돼? 처리할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돼요. 처리할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데
그 데이터가 무거워. 그럼 뭐 주소 전달하고 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어떻게 돼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리고 중심이 뭐가 돼요? 함수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중심이 뭐예요?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라는 포인트 데이터를 만들고 이 P를 중심으로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에는 이제 원래는 보면은 늘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얘가 중심이 돼서 그 움직여야 될 좌표 정보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좌표를 중심으로 이 P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10, 10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10, 10에서 X축으로 5, Y축으로 5 이동해라. 그러면 그렇게 이동해요. 얘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중심이 되고 얘를 내가 일일이 복잡하게 뭐 주소나 이런 걸로 함수에 전달 안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요 애를 중심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객체 지향은 데이터가 중심이 되고 예전에는 데이터 중심이 아니라 함수가 중심이 됐어요. 그러면 조금 더 프로그램적인 것도 편리해집니다. 편리해지게 되겠습니다. 첫날이니까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 자바에 아까 만들었던 이 자바와 관련된 자바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적인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자바의 기본 문법에 대한 소개를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